사실 이제 방귀가 이제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 끼고 나서 이제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소화가 잘 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악취가 진동하는 방귀가 계속되면 대장 기능에 혹시나 이제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내가스는 소화가 더딘 음식을 먹은 뒤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음식물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이제 대장까지 도착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발효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귀 냄새가 안 좋으면 내 대장 쪽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내 소화 기능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또는 내 식습관이 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뭐 방귀 뀌어온 인생이 연륜이 쌓이면 지금 내가 분출하고자 하는 가스가 이게 소리가 큰 방귀인지 아니면 냄새가 이게 꼈다가는 이 사회생활이 단절될 만큼의 악취가 나는 방귀인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물론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결국 방귀를 참는다라는 것 자체가 장내 질소가스가 쌓이는 거고요. 대장은 그거에 맞춰서 부풀어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장의 운동 기능이 나빠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방귀 참는 게 정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냐면 만성 간경화 환자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수술하면 이 방귀 안 나오면 밥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시트콤 같은 데나 뭐 이게 드라마 같은 데 봐도 수술 받고 다음날 이제 회진 돌아와서 의사가 처음 하는 질문이 방귀 끼셨어요? 이게 사실 첫 질문이거든요. 가스라 그러죠, 보통. 그렇죠. 가스 배출을 하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어떤 경우냐면 이제 복부에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예, 이제 장을 어떤 수술을 하거나 한 경우인데 이게 왜냐하면 방귀가 수술 후에 현재 장의 상태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생리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방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장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하고서 방귀가 안 나오는데 배가 고프다고 방귀가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음식을 먹는 경우 예. 다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제가 그 문제가 추가로 아니네. 하나 더 말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 가스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많이 왜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배는 절개를 했으니까 힘이 안 들어가니까 아파서 이렇게 잡고서 걸어 다니시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장이 정체가 되면서 이제 다른 장기랑 유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복벽에 장이 붙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늘 가스가 잘 차는 사람이 되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아랫배가 나오는 사람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좀 아프시더라도 걷는 거 그리고 복부에다가 좀 찜질을 해서라도 장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게 아주 평생 중요한 소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방귀로 알 수 있는 병도 있습니까? 그렇죠. 지나치게 크거나 잦은 방귀가 최근 들어 생겼다. 이것은 혹시 내 몸속에 있는 소화 효소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신호일 수 있고 또는 이제 간 쪽, 간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악취가 나는 방귀, 너무 자주 끼는 방귀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네. 방귀가 나오지 않아도 아주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 폐색에 의해서 복통이 생기는 경우에는요. 배가 많이 아픈데 몇 시간 동안 방귀가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이 썩거나 하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만 잘 알아도요. 큰 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병인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뭘 보고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가래가 어떤 사망의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땀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특정 질병에 걸리면 땀이 유난히 많이 나거나 유난히 땀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시했다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일으키는 통증이 있는데요. 힘을 쓰다가 생긴 두통,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건강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 노폐물이 알려주는 건강 적신호. 다음은 또 뭘까요? 대변, 소변 다음으로 이제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노폐물이 바로 땀입니다. 땀. 네. 네. 저는 갱년기 되면서 땀이 조금 늘긴 했는데 원래 옛날부터 정말 전 땀을 잘 안 흘려요. 근데 건강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건강과 땀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특정 질병에 걸리면 땀이 유난히 많이 나거나
반면에 특정 질병에 걸리면 유난히 땀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영미 씨가 나는 땀을 전혀 안 흘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전혀는 아니고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람에 굉장히 비해서. 안 흘리는 네. 편이에요. 윤영미 씨는 노폐물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요. 방구도 안 나오지, 땀도 안 나오지. 예. 하지만 이렇게 땀을 안 흘린다는 분들 또는 이제 계절이 아무래도 추워지면 땀을 상대적으로 적게 흘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땀을 안 흘렸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땀의 양이 상당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땀을 안 흘린다고 해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흘리는 땀이 있습니다. 그 양이 이 그걸 다 정도입니다. 흘렸으면 옷이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체 표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통해서 증발열로 날아가는 거죠.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게 하루 동안 기본적으로 흘리는 양이 이 정도입니다. 느끼지 못해도. 근데 만약에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고 하면서 땀을 기본적으로 조금 흘리게 되면 건강한 사람이죠. 예, 대략 한 2리터 정도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땀 토탈 포함했을 때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리터 정도의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름에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대 대략 한 10리터까지 예, 땀을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수분을 보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날, 뭐 예를 들면 내가 땀을 무려 10리터나 흘렸는데 수분이나 전해질을 보충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탈수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도 모르고 흘리고 있는 이만큼의 땀이 이제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내 건강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땀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네. 뭘 봐야 하죠? 우선은 이제 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거, 땀 중에서 혹시나 이건 내가 어디가 아파서 흘리는 땀이 아닌가 생각해야 될 땀이 바로 네. 밤땀입니다. 밤땀. 네. 그러니까 나는 낮에는 오히려 활동할 때 별로 땀을 안 흘리는데 밤에 자는데 뭐 베개가 땀으로 젖는다든지 네. 잠옷이 젖어 있는 경우에 축축해요. 네. 베개가. 이런 경우에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결핵과 갑상선 한진증입니다. 그러면 그 겨울 밤에 그렇게 땀을 이렇게 식은 땀도 아니고 네. 쫙 흘리면은 결핵을 좀 의심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물론 이제 결핵이 땀만 있는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제 기침을 오랫동안 한다라든지, 하면서, 예, 예. 피로감이 심해진다든지 아.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는 결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이 기능이 항진이 되면 갑상선이 이제 몸의 대사 열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요, 내 몸 속에서 공장이 막 화력 발전소를 갑자기 막 가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납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두근하고 이유 없이 자꾸 체중이 빠지고 예, 그런 증상이 생기면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땀이 보내는 사실 가장 심각한 이상 신호가 다한증입니다. 다한증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당뇨 환자가 저혈당이 생기면 땀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 순간 식은땀을 막 흘리게 되거든요. 예. 당뇨 환자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선 어지럽고요. 기운이 매우 없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 서재글 원장님, 네. 혹시 땀을 전혀 흘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걸 다한증과 반대니까 무한증이라고 무한증.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체온 조절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열이나 뭐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유발이 될 거고 체온 조절을 결국 못 하게 되면 뭐 정말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데 병 중에 폐암이나 갑상선 암일 때 생기는 증상이 호너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땀을 좀 흘리게 되는 그러니까 신경이 한쪽이 이제 마비가 돼서 눈, 이런 뭐 얼굴, 코 이쪽 한쪽으로만 오는데 그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땀은 좋은 땀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먹는 걸 좀 교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네. 내 몸 이상을 알려주는 땀.
신동진 원장님, 네. 뭘 먹으면요 유난히 얼굴에 땀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그냥 절절절 흘러요. 그야말로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굴은 원래 한의학에서는 모든 양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봅니다. 예. 수분이 배출되는 경로는 소변, 대변, 땀 그리고 눈물, 콧물이죠. 예. 이거밖에 없는데 또 하나가 이제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수분들이 있습니다. 이 수분 통로가 어디 하나가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드셨을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느 한 곳에 땀이 많이 집중된다면 그러한 통로들을 다시 살펴보셔야 이 땀의 원인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한의원에 가면은 이 진료를 받으러 가면요. 예. 꼭 땀을 많이 흘리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또 한의학적으로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밤에 흘리는 땀을 한의학에서는 도한이라고 부릅니다. 몸에는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 음기운과 양기운 중에 음기운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땀이라고 봅니다. 예. 보통 대표적인 증상이 이런 그 도한 증세 말고도 양쪽 관자놀이가 붉어지는 경우, 그리고 손바닥하고 양쪽 발바닥,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이 음기가 부족할 때는 체중이 빠지지 않았을까를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